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여러분께 미국 대선 소식을 전해드렸던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2주에 걸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전 세계에 미칠 영향과 그 변화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률방송 특집 대담 트럼프 2기와 한반도의 미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선이 한창 무르익던 지난 5월 트럼프의 기환이라는 책을 펴내고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던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5월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와, 제가 점을 좀 칩니다. 제가 이걸 5월에 이제 출간을 하면서 네.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네.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예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 남은 기간이 뭐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랬습니다. 아, 트럼프 말이야. 2016년에 이미 미국민 반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2021년 그 의사당 난입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그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바이든의 취임식에도 참석을 안 한 채로 플로리다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때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 내는 물론이고 미국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그 플로리다에 내려간 지 한 2년 만에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쓴 금년 5월쯤 되는 것 같으면 이미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의 뭐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지지도에서도 별로 밀리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한 현상일 수가 있다. 이게 아무도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트럼프를 다시 이렇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 이 국민들이 다시 받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이제 4년을 백악관에서 있었고 또 지금 와가지고 미국 국민의 반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대통령에 당선 안 됐지만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릴 게 없겠다. 이미 그때도 이미 그 상태로만이라도 그 상태만으로도 네. 이미 이건 트럼프의 귀환이다. 미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살 것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그 인물이 대표하는 생각들, 정책들, 이런 거는 이미 미국의 정치계에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한 귀환. 그 제목을 정하셨을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이제 아예 대선 승리한 귀환 그렇죠. 하는 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먼저 그럼 우선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좀 트럼프를 이제 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성장 배경에서부터 어떤 집안에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참 그 부모를 잘 만났던 것, 아버지가 이 부동산 개발업에서 수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그 저마이칸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그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유한 백인 동네죠, 그죠? 여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잘 키웠고,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그 좀 사내 애들은 강해야 돼, 뭐 이런 교육을 아버지가 아주 애한테 많이 심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어릴 때 유년 학교를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이제 사관 학교는 아닌데 그만큼 어떤 규율, 뭐 아주 그 질서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학교였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대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잘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이제 했고, 그거에 가가지고도 트럼프는 뭐 아버지의 기대를 꽤 충족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충족을 시켰다는 게 뭐냐 하면 공부를 잘했다가 아니라 절대 안 졌다는 거죠. 그죠? 싸움을 하면 그가지고 두들겨 팼으면 팼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 맞고 들어오지는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고 또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는 그 번영 신학이라 그럽니까? 부흥 신학이라 그럽니까? 네, 그 신학의 그 노만 필이라고 하는 네,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죠? 예, 그죠? 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그 사람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참 많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트럼프 가족의 그 담당 목사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어떤 이제 낙천적인 사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밝게 하면 나에게 사람들이 또 밝은 빛을 되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하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가 만났던 사람이 이제 결국 아버지의 소개로 해가지고 만난 사람인데 로이 콘이라고 하는 아주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뉴욕의 그 뒷골목의 꽤 악명이 높다면 악명이 높은 그런 변호사인데, 유대인인 것 같은데 콘은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절대 지지 마라. 그냥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졌다고 말을 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예, 인정하지 마라. 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내가 더 강하게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 뉴욕 뒷골목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 그 저 암흑가의 뭐 권력과 돈의 유착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개인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제일 놀라는 게 술, 담배를 전혀 안 한다. 예.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봐서는 예.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전혀 안 한다는데 그럼 그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형 때문에 그렇다고들 주로 그러던데 어떻게 가족의 보세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엄격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크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사업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내가 꼭 잘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돈 벌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공부에서는 그냥 시약점만 받으면 돼.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가가지고 사람들 사귀는 것, 뭐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것, 그걸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마약에 빠지거나 뭐 술 그건 안 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 좀 여성 쪽은 좀 편력이 좀 심했죠. 그죠? 트럼프 나중에 기록을 보면 트럼프가 여성 때문에 소송에 직면했던 게 굉장히 많죠. 26건이나 됐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통 알코올도 항상 술도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네요. 특이하네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자제의 어떤 한쪽에서 적어도 내가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키는 그런 강인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트럼프를 저렇게 만든 데는 어떤 그런 강인한 성격, 그게 작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흔히 보던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여기 있으면서 듣는 보는 이 트럼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좀 자주 또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또는 트럼프에 관해서 얘기를 듣는 경로를 보시면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은 정론이에요. 언론의 정론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반대편에 선 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트럼프에 관한 얘기들이 보면 그 조금씩은 이 스핀이 걸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보도할 때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똑같은 걸 놓고도 그래 보도하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네. 저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그 주류 매체, 사실 네. 좀 진보적인 주류 매체와 트럼프는 서로에 대해서 거의 그냥 알레르기 반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객관적인 이성적인 것보다는 일단 서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체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서로가 도대체 조화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양측이 다 이렇게 저쪽 얘기를 할 때는 약간씩 이성을 잃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그렇죠. 지금 대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트럼프에 대한 얘기 듣고 있으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트럼프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정치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정치가 정말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그냥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그렇게 심각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트럼프는 그 역사상 한 시대가 끝날 때 나타나 가지고 그 시대가 끝나는 것을 알리면서 또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이 가면들, 가식을 전부 다 벗겨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트럼프가 자기의 그런 본질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에 올라탄 거가 더 큰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서 미국을 글로 끌고 간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였죠, 그죠? 그때에 87년입니다. 87년 그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이 유명 언론에다가 자기도 이제 그 신문고를 써가지고는 전면 광고를 냈거든요. 그냥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렇게 부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런 생각을 쭉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2011년이 되면 오바마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하면서 자기의 보수주의 철학을 드러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Time to get tough. 그러니까 이제는 강해져야 될 때다. Make America number one again. 이랬어요. 이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이게 Again. 몇 년도예요? 그게 2012년이죠. 대선에 출마하기 3년 전이었고, 시대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이 생각이 쭉 변해나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탁 올라타고 있는 이렇게 백악관까지 그냥 바로 샥 들어가 버린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가 뭐냐, 시대의 흐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이 산업에서 정말 이제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완전히 망했죠. 그죠? 블루칼라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들이 일본, 처음에는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쫙 빠져나가 버리고 그 자리가 이제 비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공동체는 알코올, 마약 이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 피폐하는 이제 공동체가 생기는 이거를 주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세계화 이거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문제점, 이거는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치러야 되는 대가야, 이런 식의 대답만 쭉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다르게 봤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이제 나가 서는 거거든요. 서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 같으면 주로 이제 러스트벨트하고 미국의 중서부에 살고 있는 주로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참 미국 대단하다. 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미국의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이거를 다 시장 원리에 맡겨서 다 내주고 자기 국민들이 자기 블루칼라가 완전히 몰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신제국주의다 이게 아니라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네 원칙을 내섰으면은 예. 그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 국민이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도 그걸 다 내보내줘 갖고 한국 일어나고 대만 일어나고 뭐 일본 야, 역시 이렇게까지 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게 패권국이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항력 저 백인 노동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저 워싱턴에 있는 저 정책 엘리트들 말이야. 쟤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거다. 내가 문제가 뭔지 다 알아. 불법 이민 너무 많어. 그 다음에 뭐 중국하고 동아시아에서 이 저가 공산품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 다음에 미국이 그저 쓸데없이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면서 그냥 뭐 물자와 인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다. 근데 대선님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그 뭐 레간부터 있었던 그 공화당하고 이 같은 공화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공화당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에 공화당으로 들어간 이제 공화당의 이름만 걸었죠, 그죠? 트럼프가 그 2015년에 이제 출마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2016년 경선 과정에 들어갈 때 트럼프는 10몇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누구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죠.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적인 이단아였죠, 그죠?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한 단계 지나가면서 그냥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해 2016년 그 8월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딱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이 공화당의 그 전에 있던 주류는 그냥 정말 놀란 거죠, 그죠? 도대체 뭐야? 2단아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공화당의 후보 자리를 자기가 이제 쟁취를 했고 그러면서 공화당을 안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뒤집어엎기 시작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그렇죠? 자유무역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강하게 맞서고, 우리가 알던 그 공화당하고는 트럼프의 공화당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공화당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네오콘이 군사적인 패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개입하고 해외에 이제 우리 돈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그냥 여기도 부수고 저기도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네오콘이고, 그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야 이거 그냥 가트 체제에서부터 그다음에 WTO 자유무역 체제 해가 자유무역 지대 만들고 나프타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때려 없애야 될 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부자들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대외적으로 팽창하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걸 주장하던 공화당은 트럼프가 완전히 거리가 이제 멀어진 거죠. 딴 정당이 된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첫 임기가 그 4년이 뭐 탄핵도 몇 번 받아본 것 같고 참 문제도 많고 나중에 뭐 코로나까지도 겹치긴 했지만은 글쎄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자 말자 계속 이제 FBI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죠? FBI의 수사,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FBI가 계속 수사를 했고 그게 2년을 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19년 중반 들어가면서 탄핵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연루가 되고 바이든 아들 이번에 그렇죠. 헌터 바이든이 이제 연루된 건데 그것 때문에 한 반년을 트럼프는
이제 의회의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탄핵에 몰려가지고 그냥 보냈죠. 그걸 다 겪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2020년 1월, 2월 돼가지고 이제좀 내가 손을 들고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확 닥쳤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하나 기억하는 거는 그 S&P 500 지수일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2200 정도의 S&P가 이게 트럼프가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 3,800, 3,900 정도까지 가거든요. 거의 한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말이야, 내 치세 동안에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트럼프의 모습은 정말로 실망스럽고 당황하는 것 같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다 용서가 되는가 보죠.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 재선이 못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사태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좀 당황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왕좌왕 이렇게 했는 건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그 뭐 제약회사 같은데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부 돈을 집어넣어가면서 백신 연구를 시켰고, 그 다음에 경제는 이 코로나가 닥치기 전까지 그렇게 좋았고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S&P는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매니지를 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선거 결과를 본인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그죠. 정말 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부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거의 뭐 수십 건의 이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재검표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부정이라고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 의식이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과시 욕구가 어마어마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서부터 이렇게 막말로 해가지고 차인다, 이런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020년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차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4년 후에 다시 나온다. 사실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악관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컴백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거를 바이든이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도와준 결과가 되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살게 굴어서. 아니, 못 살게 굴어서가 아니라 그 결국 경제를 국민들이 원한 거는 경제였는데 결국 그 경제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딜리버해 주지를 못했다. 이 지수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던 물가가 이게 예를 들면 뭐 버터 가격 같은 거 그죠. 뭐 그다음에 베이컨 가격 같은 거.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베이컨 가격이 말이야.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뒤에 5배나 올라서 이렇게 약간 과장을 좀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감사했는데 드에 대한 지지도 같은 것은 계속 이제 내려갔었고, 그게 언제부터 이제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와 이 비호감도가 교차를 나느냐 하면 그게 2021년 9월이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됩니다. 세계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보고는 미국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다. 바이든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푸틴이 어떻게 도대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2022년 2월인가 그때 전쟁을 시작하느냐. 바이든이 이렇게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왜 저렇게 설치느냐. 바이든이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했고,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바이든이 이렇게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쭉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를 고비로 해가지고 바이든에 대한 이 호감도보다도 비호감도가 이제 올라가고, 그거를 바이든을 한 번도
극복을 못하는. 만회를 못하고 그냥 끝까지 나중에 사퇴하는 데까지 그냥. 바이든이 못한 거를 트럼프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정책이 있는 건가요? 바이든이 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하향 그 곡선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은 뭐 운일지도 모르죠, 그죠? 네. 이제 트럼프가 들어가면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물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그 뭐 미국 제일주의 그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뭐 중국산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이제 매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는 경제 정책 중에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 가격을 내 임기 4년 임기 중에 에너지 가격을 반으로 내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관세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물가를 네. 에너지 가격 인하로 이렇게 상쇄할 수 있다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 트럼프와 이제 마가주의자들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잘못되고 있는 이 미국의 그 정치, 행정 이거를 이제 대수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로 미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게 저렇게 부호가 재벌이 뛰어들어갔고 직접 그 유세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저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결국은 규제 개혁 이런 거를 맡기겠다 그러는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아, 그거는 두고 봅시다. 우리 과연 얼마만큼 네, 그걸 네. 해낼 수가 이제 있을지. 트럼프는 네. 분명히 이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4년 임기 안에 미국의 행정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번에 임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워싱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관료나 이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게 지난 1기 때의 반성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비롯되는 건데 1기 때는 준비가 사실 안 된 상태로 네. 대통령이 네. 돼버렸거든요. 돼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내가 딱 믿고 뭐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교에서의 전문가 뭐 그렇죠. 누구 그다음에 뭐 경제에서의 전문가 누구 야 그 사람 좀 데리고 와 네. 장관시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다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기 때 보면 한 2년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었던 2028년 말쯤 되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내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쭉 데리고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일을 좀 하려 그러다가 뭐 탄핵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이번에는 정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준비를 철저하게 네.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오하신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인사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실력 좋은 사람 아니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뽑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트럼프를 위해서 몸바쳐서 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했던 네. 거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이제 각별한 사이가 되기는 됐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뭐 행정의 끼인 때 같은 거를 이제 빼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뭐 트위터 인수에서 80%를 해고를 시켜버렸다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X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X가 이 메가폰 역할을 해주니까 트럼프의 자기의 그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이제 되니까 그 점에서는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도 절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마음을 100% 주고 있는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안 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원래 이 장사의 규제고 저 허튼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무지 전략적인 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게 바이든과의 1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최근이죠. 끝나고 난 뒤에 네. 트럼프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해질 무렵 돼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캠페인장에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한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 한 게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뭐냐면 자칫하면 해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때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되면 안 되죠. 자기는 이미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뭐 발벗고 나서 트럼프한테 올인을 이렇게 이제 네. 했으니까 그런 스토리를 트럼프가 보면 많이 이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렇게 마음이 서로 합친 부분도 있지만 이익이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갈등으로 나타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는 뭐 트루도가 당장 말하려고까지 벌써 가서 찾아갖고 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 관세가 우선 정말로 여태까지 해온 것과 말한 거를 봤을 때 할 걸로 보시는죠. 그리고 만일에 한다면은 이게 어떤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다시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기 때 2017년에 감세법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제 내가지고 그 전까지 6%인가 있던 그 법인세를 21%로 대폭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걸 트럼프는 다시 이번에 이제 15%까지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내 법인세도 내려줄게. 들어와서 생산해. 그런데 그 대신에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 내가 용납 못 하겠어. 관세 그냥 무지하게 때릴 거야. 이거거든요. 중국산에 대해서 60%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60% 가지고 안 되면 100%, 200%도 내릴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관세라고 하는 이 정책 수단을 그냥 가차없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하고 지금 보면 한국의 무역 흑자가 지금 뭐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 바이든 있는 동안에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어요. 트럼프가 한미 FTA 협정을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나설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보기에 이거 교역 조건이 잘못됐어. 그 교역 조건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재협상 하자고 요구를 이제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바이든 때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요?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할 때의 그 자유무역 질서와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 1기 들어와서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 미국 제일주의 질서는 다른 거죠, 그죠? 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서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이든은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메리카 이즈 네버 백. 네. 그냥 미국 안 돌아왔어요. 그냥 트럼프가 하던 걸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 내에 투자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죠? 이쪽은 관세를 얘기하고 이쪽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그 미국 안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 그 밖에서 만들어 갖고 올라 그러지 말고 그 얘기는 이제 똑같은 거죠. 이거는 저는 안 바뀌리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첫날부터 해결하겠다고 했던 공언을 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끝낼 수 있을까요? 하마스 전쟁 끝낼 수 있을까요? 하마스 전쟁은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마스에 대해서 한 얘기는 네타냐후 보고 이제 한 얘기는 마음대로 해. 근데 빨리 끝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해서 거기다가 살살 다루어라 아니면 뭐 공격을 그만해라 뭐 휴전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해라 그냥 하는데 빨리 해 이제 이런 얘기였으니까 하마스는 트럼프가 보기에는 저기 한쪽이 절단이 나야지만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은 네타냐후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안전, 그게 뭐 자기의 안전이든 이스라엘의 안전이든 그 안전이 이제 이 정도 같으면 보장되겠다라고 판단이 갔을 때 중지되는 거고 트럼프는 그때까지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간단한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 문제는 트럼프가 하루 만에 끝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과연 어디까지 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 쭉 요구해 온 것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으킬 때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치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탈나치화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체제 전환 얘기거든요. 젤렌스키 체제를 이대로 해가지고는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해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쪽에서는 휴전보다도 필요한 건 안전 보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나를 나토의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줘. 그게 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니까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안전 보장과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얘기하는 그것도 일종의 안전 보장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자기에게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접합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근데 러시아가 저걸 계속 전쟁할 여력이 있나요, 도대체가? 뭐 지금 전선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인구 거의 한 5천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그 인력 그다음에 물자가 소진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방에서 계속 대주니까 이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트럼프가 그걸 안 대주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안 대주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그걸 얼마나 대주겠습니까? 그죠? 다 한도가 있는 거니까 젤렌스키도 지금 지쳤을 거고 푸틴 쪽도 뭐 지쳐도 같이 이제 지쳤을 거니까 그 휴전을 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안 가고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한국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2년 3년을 끌었듯이 앞으로도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데이빗 생어가 어디 나와서 우크라이나 보고 야 한국도 나라 반쪽 났지만은 그 휴전 협정 받아들이면은 70년 후에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될 거야. 그렇게 해갖고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전 보장해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더 어렵겠네요. 그 체제 전환까지 디나치피케이션까지 원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선이 조금씩 이렇게 안정될 수는 있어도. 이게 해결 그러니까 뭐 이제 휴전이라는 것도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럼 이제 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중국하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은 그야말로 패권 다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 패권 다툼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군사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으면 중국은 뭐 핵무기가 지금 뭐 400기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분의 1만 동원을 해도 그냥 지구가 뭐 다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군사적인 해결은 이제 아니라고 보면
이 패권 경쟁의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결국 경제력에서 날 거거든요. 경제력이고 경제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과학기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뭐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첨단 기술을 극도로 제한하려고 이제 했는 건데 트럼프 시기에도 저는 그 미국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노력,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따돌리려고 하는 이 노력은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 점에서는 양측이 서로 다 알고 그냥 네. 갈 거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사적인 영역으로 가서 뭐 핵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으로 가느냐 저는 뭐 그거는 네.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중국도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그냥 나는 저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뭐 제가 손자병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뭐 게릴라 전법이라고 하나 뭐 등소평 때 나왔다 마오쩌둥의 전술이라고 하나 네. 적이 조금 물러나면 나는 전진하고 그다음에 적이 치고 나오면 내가 조금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전술적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서 강공을 이렇게 가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관세 쪽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뭐 피하는 흉내는 조금 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완전히 뒤로 그렇죠. 이제 물러설 물러가는 수는 그건 없겠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역시 경제는 경제로 돈에는 돈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많이 이제 이렇게 물리게 된다. 그러는 것 같으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하겠죠. 네. 중국으로부터의 예를 들면 농산물 수입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줄일 거라 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국의 뭐 밀, 옥수수 뭐 이런 그다음에 소고기 이런 거를 만약에 수입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미국의 중서부. 그렇죠. 그게 트럼프의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이죠.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 네.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이 의원들이 또 트럼프한테 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제 뭐 나는 언제나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래의 달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지난번 일기 때도 그랬듯이 무역 협정 같은 걸 양자 차원에서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이 그렇게 확전 일로로 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됨으로써 돌파구가 열릴 것 같고 될 것 같다라는 자꾸 그런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들어옴으로써 북미 관계가 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가 네. 바뀌리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뭐 지난 한 8년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없고 그다음에 북한 지도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 악담을 안 했어요. 2017년에 그때 서로 뭐 로켓 쏘고 그쵸. 뭐 미사일 쏘고 할 때 그때 뭐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끌고 있는 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거 미북 관계 개선의 제일 큰 걸림돌이 북한 핵 문제였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가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이거 안 해도 돼 이래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일방적인 그 중단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것도 군사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핵 문제 핵 자체에 대해서도 금년 그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나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하고 잘 지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사고 친 거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이틀 뒤에는 미시간 어디 저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김정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당신 이제 말이야 이거 핵무기 충분히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핵무기 그만 만들고 나하고 야구 구경이나 가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 해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관계 개선이 가능해라고 얘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쪽에서는 적어도 이제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대화를 재개할 충분한 동의는 이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방위 분담 얘기,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 이런 분야에서도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뭐 주한미군 28,500명 중에 일부를 이렇게 빼낼 수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그런 유혹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백악관을 떠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은 뭐 이거 헌법에도 이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술도 새로 이제 개발하고 교리도 새로 만들고 뭐 핵 핵 역량도 확충을 하고 이제 그래 해왔으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어떤 몸값 이걸 상당히 높게 부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려면 트럼프가 이제 뭘 제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의 그 성과는 조금 쉽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정상급에서의 접촉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금 대사님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사실 위기냐 이게 기회냐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위험으로 볼 거냐, 이걸 기회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지난 뭐 동맹 관계가 벌써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양측이 서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명분 면에서 또 이제 실질 실리 면에서 양측이 서로 이제 필요한 걸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어져 왔죠.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쭉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로 보면, 한국으로 보면 지난 한 80년 동안 한국이 지내온 이 환경의 급변이죠. 한국은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발전을 쭉 해와가지고 지금 드디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적자로 자랐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고 미국 제일 우선주의다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가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계 전체로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험한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만약에 이 기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호하에 살아왔지만은 이게 우리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호하에 지내오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도 이제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뭐 새로운 걸 찾아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이다. 유연한 사고다. 신축적인 사고다라는 것.
그걸 유념하면 저는 이걸 뭐 위험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명히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냥 관성일까 타성일까 그냥 미국의 또 하나의 선거구나, 또 대선이구나, 뭐 이번엔 공화당으로 갔다, 민주당으로 갔다, 약간 뭐가 이런 면에서는 좋을 거고 저런 면에서 어려울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대사님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네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대의 진짜 전환점. 어쨌든 미국이라는 우리한테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나라의 모습이 지난 우리가 70년 동안 알았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정말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책 좀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네. 법률방송 특집 대담 트럼프 2기와 한반도의 미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의 저자인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를 모시고 두 번째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법률방송 미국 대선 특집 대담 트럼프 2기와 한반도의 미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